그래서 우리가 1권 끝냈고요. 드디어 1권이 끝나고 2권 할 차례죠. 2권은 성인간호학하고 응급간호학이 들어있죠. 그래서 차례 4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관장애랑 오늘은 이제 맥관장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사정 부분은 이제 별 2개를 하고요. 대사증후군은 별 3개짜리이고요. 죽상경화증은 별 3개. 동맥경화증이랑 죽상경화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동맥경화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상경화증으로 보시면 돼요. 죽상경화증 별 3개, 동맥류는 별 2개. 그리고 고혈압은 별 3개짜리죠. 그래서 맥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관을 의미해요. 혈관. 그래서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애들, 지금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죽상경화증이라든지 동맥류라든지 고혈압은 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는 거여서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은 별 3개시고, 그리고 레이노 현상하고 폐쇄성 혈전 맥관염, 급성 동맥 폐색질환, 만성 동맥 폐색질환, 이거는 거의 동맥에 발생하는 애들이에요. 동맥에 발생하는 애고, 지금 심부정맥 혈전증하고 정맥류는 정맥에 발생하는 애예요. 정맥에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노 현상은 별 2개, 폐쇄성 혈전 맥관염 별 2개, 그 다음에 급성 동맥 폐색질환하고 만성 동맥 폐색질환도 별 2개, 심부정맥 혈전증 별 2개, 정맥류는 별 3개.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런 맥관 장애가 많이 생기죠. 혈관. 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혈관 질환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혈관 질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만하다든지 또 고지혈증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흡연을 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혈관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12페이지로 가면요. 12페이지. 그 맥관계 신체 사정. 근데 문진에서는 이제 간헐성 파행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별 2개를 하시면 돼요. 간헐성 파행증은요, 기전만 아시면 돼요. 기전. 간헐성 파행증은 하여튼 혈관이 말 그대로 폐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게 간헐성 파행증이에요.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 거, 휴식할 땐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맥 혈관의 폐쇄가 되니까 조직에 산소 공급이 적죠. 허혈 상태로 조직에 산소 공급이 없으니까 통증이 오는 거죠. 산소는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이 일을 하면 산을 만들거든요. 특히 이제 무산소 대사, 산소가 없는 대사가 되면 특히 젖산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조직이 일을 할 때도 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특히 산소가 없이 얘가 일을 하면 무산소 대사가 생기면 특히 젖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젖산. 우리가 조직에 축적이 된다.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열심히 해도 뭐 근육통이 생기는 것도 이제 너무 이제 산소 공급보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젖산이 많이 생겨서 근육통을 유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젖산, 축척.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발적이라고 하는 거. 의존성 발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번 이제 임용시험에 그 사례로 좀 들어가 있었어요. 의존성 발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의존성 발적이 뭔지 방법하고 정상하고 이제 말초혈관 손상 이런 이제 별 2개씩 좀 해줘야 되겠죠. 의존성 발적은 다리를 지금 상승시킨 후에 1분 동안 상승시킨 후에 다리를 다시 아래로 내리고 앉으라는 거죠. 상승한 다음에 아래로 내리고 앉는다. 우리가 상승을 시키면 어때요? 상승을 하면요, 동맥혈이 그 조직으로 상승을 하면 동맥혈이 상승된 곳으로 가기가 좀 힘들죠. 우리가 동맥혈은 어떻게 심장에서 박출해가지고 가잖아요. 심장에서 박출해서 동맥혈이 가는데 상승을 하면 동맥혈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맥혈을 좀 비우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리를 내리고 앉는다는 것은 동맥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내려가면 혈관이 혈액이 정상인 사람은 10초 이내로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관이 딱 동맥혈이 내려가니까 우리가 1분 동안 상승시키면 동맥혈이 안 가잖아요. 1분 동안 동맥혈이 안 가잖아요. 1분 동안 안 간 상태에서 다시 내리면 동맥혈이 가잖아요. 혈관이 정상인 사람은 동맥혈관이 정상인 사람은 동맥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색깔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10초 이내. 근데 이제 말초혈관의 손상, 특히 이제 말초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동맥혈관이죠. 말초에 있는 동맥혈관이 손상을 받으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허혈에 의해서 이렇게 적청색, 블루 청색, 적청색, 약간 붉은색을 띤 청색을 띈다는 거죠. 적청색을 띠면 이제 말초혈관 손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1분 동안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가 1분 동안 올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내리면 정상인 사람은 10초 이내에 정상색으로 돌아오는데 그 말초혈관에 부전이 있어서 좁아져 가지고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그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색이 적청색이 생긴다. 적청색이 생긴다. 그것이 이제 의조성 발적이죠. 그 다음에 알렌 검사. 알렌 검사도 방법하고 정상, 정상 비정상을 별 2개를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알렌 검사.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실제로 해보면 돼요. 대상 손바닥을 손바닥 위로 한 채, 선생님이 해보세요. 손바닥 위로 한 채 무릎에 편하게 두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쥐었다 폈다 움직이는 거예요. 쥐었다 폈다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꼭 쥐라는 거죠. 꼭 쥐고 이제 요골동맥하고 척골동맥을 압박을 가하면 우리가 손바닥에 혈액을 공급하는 애가 요골동맥하고 척골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요골동맥하고 척골동맥에 압력을 가하고 주먹을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손바닥이 창백해진다는 얘기예요. 창백해져. 창백해지면 이제 우리가 요골동맥은 엄지손가락 있는 애가 요골동맥이고 새끼손가락 있는 쪽이 척골동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척골동맥이 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척골동맥의 압력을 제거하겠죠. 압력을 제거하면 척골동맥이 정상인 사람은 혈액 공급이 되니까 손바닥이 몇 초 이내에 붉게 변하겠죠. 붉은 거는 좋은 거예요. 아까 청색이 뜬 게 안 좋은 거죠. 적청색. 붉게 변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골동맥을 또 하면 똑같이죠. 요골동맥의 압력을 제거하면 몇 초 안에 3에서 6초 안에 손바닥을 붉으면 정상. 이제 창백하면 동맥 폐쇄가 있다. 근데 내가 이거 실제로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거는요. 손가락에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하면 산소 공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쥐었다 폈다 하고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그리고 요골동맥과 척골동맥을 양손가락 엄지로 이렇게 양손가락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양손가락 하지 못하네. 근데 이걸 이렇게 딱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하면 그래서 압박을 하니까 저기 창백해졌었는데 지금 하여튼 압박을 하면 동맥을 요골동맥, 척골동맥을 다 압박을 하면요 손바닥이 창백해져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골동맥을 딱 피면 정상인 사람은 붉은색이 되는데 3에서 6초 안에. 근데 여기 요골동맥에 협착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계속 창백하다는 얘기죠. 창백하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 팔 지수는 별 3개짜리예요. 얘는 좀 많이 중요하네요. 발목 팔 지수는. 그래가지고 발목 팔 지수는요. 이제 여기서 보면 오금동맥, 발등동맥, 뒤경골동맥과 후경골동맥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 위치를 좀 보세요. 이게 나오니까. 오금동맥은 우리가 무릎 뒤에 있는 애가 오금동맥이죠. 발등동맥은 말 그대로 발등에 있는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뒤경골동맥, 후경골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는 저기
약간 복사뼈 쪽에 있는 애죠. 복사뼈 위에 있는 애죠. 복사뼈를 지나는 애가 후경골 동맥이거든요. 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목 팔 지수는 이름 그대로예요. 발목 팔 지수. 발목하고 팔에 있는 수축기 혈압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발이 더 상완보다 팔보다 발이 혈압이 높다고 했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발목 그 발을 수축기 혈압하고 팔의 수축기 혈압하고 이거를 나누면 1 이상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하지에 있는 혈관이 뭔가 막히면 발의 수축기 압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검사는 이제 상완기 혈압하고 팔에 있는 상완 동맥 혈압, 팔에 있는 상완 동맥의 수축기 압하고 그리고 발에 있는 혈압으로서 족배 동맥하고 후경골 동맥을 보통 혈압을 재요. 족배 동맥하고 후경골 동맥의 수축기 압을 재요. 그래서 방법을 보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자세예요. 앙하이로 자세를 취해줘야 돼. 앙하이 자세. 왜냐하면 상완의 혈압과 발목의 그 혈압을 비교하는 거니까 같은 자세를 좀 취해줘야만 비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앙하이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거야. 앙하이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거야. 앉은 자세 하면 우리가 정상적인 혈압 측정은 무슨 자세를 했어요? 기본적인 혈압 측정은 앉은 자세를 했어요. 앉은 자세로 취하려 했거든요. 근데 이 발목 팔 검사는 지수 검사는 이제 네, 아까 팔의 혈압과 발의 혈압을 같은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앙하위예요. 앙하위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플을 발목 돌기, 복사뼈 위에 감고 아까 족배 동맥하고 후경골 동맥의 맥박을 촉진해서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축기 혈압을. 이거를 이제 상완 동맥의 수축기 혈압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이 계산하는 법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른발 왼발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쪽에 동맥이 폐쇄 오른쪽 발에 동맥에 폐쇄가 될 수도 있고 왼쪽에 있는 발의 동맥에 혈관이 폐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는 거예요. 오른발의 수축기 압하고 왼발의 수축기 압을 이걸 뭘로 나눠요? 높은 상완 수축기 압으로 나누어진다. 높은 상완 수축기 압으로 나누어진다. 상완은요 오른쪽 왼쪽을 각각 얘랑 매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상완 혈압에서 높은 쪽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상완 혈압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데 이제 5에서 10까지 정도는 다르지 20 이상 차이면 비정상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상완에서는 그냥 높은 애를 취해요. 그래서 오른쪽이 만약에 120에 80이고 왼쪽이 140에 90이다. 그러면은 상완 혈압은 그냥 오른쪽 왼쪽에 상관없이 높은 애를 취해요. 140을.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 왼발의 수기압은 우리가 후경골하고 족배동맥을 하잖아요. 근데 후경골하고 족배동맥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높은 애를 취해요. 높은 애. 후경골하고 족배 중에서도 그냥 높은 애를 취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1 이상이 게 정상이고 1 미만이면 그 부위에 동맥 폐쇄가 있다는 거예요. 동맥 폐쇄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하면 아까 말했던 상완 그러니까 혈압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누운 자세를 있지 앙하이 그리고 오른쪽 왼쪽 그쪽에 여기서 상완 혈압이 얘는 이쪽이 140에 90이고 이게 이제 160에 90이다. 그리고 여기 족배동맥도 족배동 후경골동맥 혈압이 다르잖아요. 달아가지고 이곳이 뭐 얘는 120에 80이고 얘가 이제 140에 80이고 이쪽 이거 족배동맥 이거는 후경골동맥 이거 족배동맥이 얘가 뭐 140에 80이고 그 다음에 얘는 160에 90이다. 후경골이.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에 발목 이 이름 발목 상완 팔 지수죠. 발목 상완 지수. 이름 발목 상완 지수 맞죠? 발목 팔 지수구나. 네, 발목 팔 지수잖아요. 팔 지수. 발목 팔 지수. 그래서 발목에서는 내 오른쪽 거를 할 때 오른쪽 거에 있어 오른쪽이 이쪽에 여기서의 이제 발목에서의 수축기압은 큰 거를 취한다는 거야. 큰 거.
큰 거. 그러니까 140이죠. 140이고. 그리고 상완의 그 수축기 혈압은 그냥 높은 거를 취해요. 160. 이거를 이렇게 매치하는 게 아니라 높은 거 160. 이거 계산을 하면 1 미만이잖아요. 1 미만이기 때문에 얘는 동맥 폐쇄, 오른쪽 다리 쪽에 동맥 폐쇄가 있는 거예요. 다리? 오른쪽에 하여튼 동맥 폐쇄가 있는 거죠. 꼭 오른쪽이라고? 이게 1이 안 됐잖아요. 1 이상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1 이상이. 1 이상은 우리가 발목 쪽에 아래쪽에 더 혈압이 높다고 했잖아요. 1 이상이 정상인데 1이 안 되잖아요, 지금. 1이 안 되니까 얘는 하여튼 말초혈관에 폐쇄가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말초혈관에 폐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왼쪽은 발목에 있는 혈압. 그래서 발목에 있는 혈압이 지금 족배동맥과 후경골동맥이 다른데 여기서 높은 거를 취하려 했죠. 그래서 160을 취하고. 160이 우리가 여기죠. 발목이 위에요. 발목 팔 지수니까. 그리고 이제 상완에서는 높은 거를 취하려니까 160이 수축기압이 높은 거잖아. 160. 그래서 얘는 몇이나? 1이죠. 1이면 정상이죠. 1 이상은 정상이랬잖아. 얘는 하여튼 그 앙화율을 하기 때문에 1 이상이면 정상으로 본다고 했었죠. 정상. 이제 그렇게 계산이 정확하게 하셔야 돼.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청진, 동맥음은 음이 커가지고 판막형으로 본대서 청진기 판막형으로 동맥음을 듣고 여기서도 뭐 혈관 잡음이 있는지 듣는다. 그냥 그런 정도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으로 가면요. 대사증후군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뭐 대사증후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사증후군도 이제 병태생리 별 3개, 진단기준 별 3개를 해줘야 되겠죠. 얘도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었죠. 진단기준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하면요, 비만한 사람 요즘은 비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비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에요, 대사증후군이.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게 당뇨병, 고혈압, 죽상경화증. 이건 앞에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 할 때도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비만으로 해서 당뇨병, 고혈압, 죽상경화증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하면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비만이 왜 당뇨병, 고혈압, 죽상경화증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기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만하면 이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증가가 돼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하고 민감성이 저하. 이건 서로 반대 표현이에요. 아니, 같은 표현이에요.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를 하고 민감성이 저하가 됐다는 거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세포가 당 방출을 항진. 왜냐하면 세포가 이렇게 되면 세포가 당을 못 써요. 이제 인슐린은 세포가 당을 쓰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관에 당이 있어도 인슐린이 활성화가 돼야만, 인슐린 역할을 해야만 혈관에 있는 그 당이 세포한테 운반이 돼서 세포가 당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민감성이 저하가 되면, 그러면 세포가 당을 못 써요. 그러면 이 세포는 간에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이 당원 신생을 하고 당원을 만든다고 우리 간의 기능 할 때 배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에서 당을 방출을 시켜요. 그래서 고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당이 생기는 거는요, 혈관에 있는 당이 세포로 이동을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그래서 혈관에 당도 높고, 그리고 간에서 얘가 세포가 당을 못 쓰냐, 그러면서 간이 또 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혈관에 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되는 거죠. 비만한 사람들은.
성인에서 비만한 사람들 보통 당뇨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혈압. 고혈압은 또 이제 인슐린 저항성. 비만한 사람들이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혈당이 높아진댔죠.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가 췌장의 베타 세포는 또 인슐린을 분비해요. 우리가 이제 비만인 사람들은 췌장의 베타 세포가 걔는 정상이에요. 우리가 1형 비만, 2형 비만 있죠. 1형 비만인 애들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 손상이 있어서 1형 비만이지만 2형 비만인 보통 비만으로 생기는 사람들은 췌장의 베타 세포는 정상이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걔는 혈당이 높으니까 걔가 췌장의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인슐린 혈증은 교감을 항진시켜요. 교감을 항진시키고 또 이 교감의 항진회가 또 아래 기전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요. 염분 수분의 증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비만인 사람들이 고혈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죽상경화증 앞에서 많이 했던 얘기죠. 복부 지방이 이제 분해를 하면서 혈중의 지방을 높인다는 거. 콜레스테롤, 중소지방 상승. 그리고 죽상경화증이 생기면 뇌에 생기면 뇌졸중, 심장계 생기면 심혈관 질환, 그래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을 유발을 한다는 거죠. 네, 이거를 하여튼 간략하게 해서 정리를 좀 옆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 기준.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세 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한다. 세 가지 이상이면. 그래서 주 원인이 아까 허리둘레 증가랬죠. 그래서 아까 저기 뚱뚱한 비만인 사람 중에서 특히 허리둘레 증가, 복부 비만이 특히 더 이제 이거를 유발하는 거거든요. 복부 비만. 그래서 허리둘레 증가. 허리둘레가 증가를 해서 복부 비만을 아까 당뇨병이 생기니까 혈당 상승, 고혈압이 생기니까 혈압 상승, 그 다음에 죽상경화증이 생기니까 죽상경화증 생기니까 그걸 유발하는 애로서 이제 중요하니까 중성지방, 좋은 애 HDL 콜레스테롤, 중요한 지방 중성지방, 그리고 이제 좋은 애 HDL 콜레스테롤 감소, 이게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허리둘레 증가는 남자 여자, 남자는 90cm 이상 허리둘레가, 여자는 85cm 이상. 이게 이제 한국 기준, 동양 기준을 보시면 돼요. 서양 기준은 100이랑 88. 서양 사람들은 더 뚱뚱하잖아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서양 기준 좀 크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려면 남자는 하여튼 머리가 잘 많이 들었냐를 좀 보시죠, 선생님들이. 머리가 좀 안 드는 사람은 좀 싫어하잖아요. 머리가 좀 든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하니까 90이에요. 90cm이고, 여자는 그래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팔자 라인, 허리가 좀 들어가야 되죠. 85예요. 5가 허리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85cm 이상. 서양 기준은 전에 옛날에 객관식이 나왔을 때는 아마 서양 기준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100이랑 88이에요. 100이 88. 그래서 100이 88을 합하면 이게 190이잖아요. 190. 남자 키 190이어도 좋죠. 아니, 우리 남편은 182거든요. 아니, 183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네. 100이 88. 하여튼 저기 102하고 88. 그럼 190이 되는 거예요. 102, 88.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혈당 상승. 혈당은 이제 공복시 혈당이 100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 중. 얘는 그래서 당뇨병 진단 기준은 126이거든요. 공복시 혈당이. 그래서 얘는 아직은 완전히 당뇨는 아니잖아요. 당뇨 전 단계를 예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단 기준이. 그래서 100 이상이고, 혈압 상승도 180에 85 또는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것도 일기 고혈압이 140에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고혈압이 되게 전 단계로서 이제 예방의 측면이니까 수축기 혈압이 10이 더 적고 이완기 혈압이 5가 더 적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기 고혈압. 우리가 일기 고혈압이 고혈압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혈압보다 이제 수축기는 10이 적고 이완기는 5가 적다. 그래서 130에 85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헛갈릴 수 있잖아요. 헛갈릴 수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이제 15가 저하이다. 15. 그래서 이제 130에
85다. 그렇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우리가 보통 150 이상이 중성지방이 상승한 걸로 보거든요. 150 이상. 또는 고지혈증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가 좀 다른데, 그래서 여자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애라고 했잖아요. 좋은 애니까 이게 감소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40 미만 또는 고지혈증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여자는 50 미만 또는 고지혈증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남자는 하여튼 남자가 일찍 죽잖아요. 보통은 남자가 일찍 죽어. 일찍 죽어. 우리 남편이 일찍 죽을까 걱정이야. 하여튼 저기 남자가 일찍 죽으니까 40 미만 죽을사 해서 40 미만. 그래서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 50 미만이에요. 우리 남편은 퉁퉁해가지고 운동도 안 해. 내가 운동하라고 해도 운동 안 해가지고 요로 결석 생긴 거잖아. 운동하라고 계속 일하느라 앉아있고 TV 보느라 앉아있고 운동을 안 해. 네, 하여튼 40, 50. 약물은 이따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 간호도 우리가 죽상경화증 예방이랑 같아요. 그래서 혈선 심질환 예방이랑 다 같이 보시면 돼요. 예방은. 그 다음에 이제 죽상경화증. 그래서 죽상경화증도 병태 생리. 죽상경화증 병태 생리는 별 2개를 하시고요. 임상 증상은 죽상경화증의 임상 증상은 이게 이제 별 2개. 기본이죠, 얘가.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는 별 3개짜리죠. 별 3개이고요. 그래서 이제 병태 생리를 보면요. 이게 지방줄이 생기고 섬유죽상반 생기고 이제 복합죽상반이 생기는 거죠. 지방줄, 섬유죽상반, 복합죽상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단계가 외우면 외울 것 같은데 또 안 외워질 수 있어가지고 지방줄, 섬유죽상반, 복합죽상반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앞 글자 따서 어떻게 외웠냐면 하여튼 죽상경화증인데 지가 썸투타고 복도 있네. 그렇게 네, 죽상경화증인데 지가 썸투타고 복도 있네. 지가 썸투타고 복도 있네. 그래서 이것도 합격생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합격하면 저기 청킹 하신 것 좀 저한테 좀 알려줘요. 네? 합격하고 나서 합격하기 전에 알려주셔도 되고 제 카페 있잖아요. 청킹 공유. 그리고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면 네, 그래서 제가 이용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가 좋다니까 나도 이런 거 생각 못 하는데 선생님이 했던 거를 제가 써먹어요. 그걸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나름 업그레이드 좀 해서 네, 지가 썸투타고 이제 복이 있네. 죽상경화증. 그래서 이제 지방줄은 특히 이제 고혈압하고 흡연이 이거의 참 원인 인자가요. 죽상경화증의 원인 인자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애들 그런 애들 다예요. 그래서 위험 인자를 그냥 써주세요. 거기다 위험 인자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게 아까 대사증후군에 있는 애들이었죠. 대사증후군에 있던 이제 비만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생긴다고 했잖아. 이것이 이제 죽상경화증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흡연, 운동 부족 우리가 흡연, 운동 부족 이게 사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혈선 심장 질환의 예방이 얘네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흡연, 운동 부족까지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죽상경화증.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빠졌어요. 그때는 스트레스도 더 있었죠. 혈선 심장 질환에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이제 죽상경화증에서는 스트레스도 요인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는 좀 빠졌어요. 근데 요인이긴 하죠. 그렇죠. 위험인자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도 있어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하고 나이는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그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한 55세 이상. 남자가 더 이제 스트레스 말고 술, 담배 하고 그러니까 비만하고 그런 건 45세 일찍 오죠.
죽상경화. 여자 같은 경우는 보통 폐경 후에 오거든요. 폐경 후에 오는 경향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55세 이상. 그래서 위험인자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앞에 거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태 생리를 보면 지방줄에서요 백혈구 부분은 빼도 돼요. 백혈구에서 이제 손상을 입은 내피 표면에 백혈구가 접착되어라는 말은 그냥 X표 해도 돼요. 아니 최근 강로에는 이게 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백혈구는 노란색 지방이 덮인다는 해도 돼. 왜냐면 이게 지방줄이니까. 노란색 지방이 덮인다는 거는 살리시고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빼줘도 돼. 백혈구 부분은. 그래서 다시 지방줄 얘기를 하면 특히 그 동맥벽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맥벽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히게 만드는 애가 고혈압하고 흡연이에요. 혈압이 높은 사람. 그래서 고혈압이 혈관에 아주 안 좋은 애죠. 고혈압, 혈압이 높은 게. 그리고 흡연도 그렇죠. 흡연도 혈관 내피에 손상을 줘요. 그래서 혈관 내피가 손상을 받으면 여기에 지질 성분이 여기에 침착이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다른 지질 성분들이 이 동맥 내박에 운반돼서 노란색 지방이 덮이는 거예요. 지방 색깔이 약간 이제 하여튼 노란색 지방이 덮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죽상반, 동맥 내변의 손상을 받으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혈소판의 내벽에 혈소판이란 말은 빼주시고요. 혈소판 말 대신에 지방 물질을 바꿔줘요. 지방 물질. 섬유죽상반 할 때 이제 그래서 지방 물질이 내벽에 축적되고 섬유성 반점이 형성된다라고. 섬유성 반점이 형성된다. 섬유죽상반. 하여튼 손상이 되니까 혈관에 손상을 받으니까 이제 섬유죽상반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죽상반이 생성이 되는 거. 복합죽상반. 그래서 위에서 있었던 애들 아까 지방하고 섬유성 반점이 생기고 거기 이제 혈전도 생기고 또 석회화가 생기는 거예요. 석회화. 그래서 석회화는 처음 등장했잖아요. 석회화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출혈과 혈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 또 작은 출혈이 생기고 그러면서 복합죽상반이 생긴다는 거. 죽상반이 생기니까 혈류가 좁아지는 거죠. 혈류가 좁아지고 또 이제 이 죽상반이 이제 파열하면 혈전이 더 생긴댔죠. 파열을 해가지고 혈전이 생기면 더 혈관이 더 좁아지죠. 폐쇄가 되면 이제 장기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경색.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 할 때도 얘기했던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임상 증상. 그래서 이 죽상경화증이 뇌, 관상동맥 그리고 혈관에선 동맥류, 동맥 폐쇄 질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뇌는 우리가 신경계에서 배우죠. 혈관 뇌졸중은 신경계에서 배우고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으로서 이제 안전이 협심증, 심근경색은 우리가 배웠죠. 동맥류랑 동맥 폐쇄 질환은 오늘 배울 거예요. 동맥류, 동맥 폐쇄 질환. 그래서 이제 동맥류도 죽상경화증 동맥벽이 약해져 확장되고 동맥 폐쇄. 그래서 죽상기 혈전이 색전 이렇게 동맥을 폐쇄 해가지고 허혈괴사. 그래서 얘네들의 그 기전은 다 중요해요. 얘네들 기전 다 중요하죠. 기전은 각각 질환에서 또 배우니까 여기서 제가 더 깊이는 언급하지 않겠어요. 질환에서 또 배울 거니까. 그 다음에 혈액검사를 보면요. 혈액검사 수치가 사실 책마다 조금 다양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거니까 이거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 다음에 LDL, HDL이죠. LDL, HDL.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이제 200 미만이어야 되고 이것도 수치가 좀 뭔가 일관성이 있어서 외우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콜레스테롤 많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200 미만이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어야 되고 LDL은 130
미만여야 되죠. 130 미만여야 되고, 그 다음에 HDL은 이제 일반적으로 60 이상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60 이상이어야 돼. 어떤 책은 40 이상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것도 책마다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60 이상, HDL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0 이상. 그리고 남성은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아까 누구였어요? 앞에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에서 HDL이 이 기준이었죠.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상이고, 또 LDL도 기준이 아니 중성지방이었죠. 중성지방이 아까 150 이상이라고 했었잖아요. 150 이상이랑 이제 그렇게 이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하고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살에서 나오면 이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다음 약물. 그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죽상경화증일 때 우리가 이제 주는 약물이죠. 그래서 여기엔 크게 세 가지가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랑 피브릭 애시드라고 니코틴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스타틴스라고 해서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가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가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얘는 제일 중요한 약이 되겠죠. 별 3개를 객관식으로 나왔었고요. 별 3개로 해가지고 기능하고 부작용하고 간호는 딸딸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부작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간호는 하고 이제 피브릭 SD하고 니코틴산은 이제 기능하고 부작용을 이제 별 2개를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HMG COA 환원효소 억제제는 이게 스타틴스 계열이죠. 스타틴스, 로바스타틴스, 심바스타틴스, 이름이 스타틴스로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특히 간세포에서 하는 거예요. 간세포에서 이제 우리 콜레스테롤 합성에 중요한 효소가 누구냐면 이름 그대로 HMG COA 환원 효소거든요. 그래서 HMG COA 환원 효소가 억제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 HMG라고 하는 애가 콜레스테롤 전구물질이에요. 전구물질이어 가지고 콜레스테롤 합성이 억제가 돼 가지고 콜레스테롤 합성이 억제되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LDL은 콜레스테롤 낮추고 HDL은 증가, 고지혈증 치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을 각각을 다시 보면요. 피브릭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피브레이트라는 애가 리파제예요. 리파제. 약물인데 리파제이죠. 약물이어서 리파제여서 얘는 혈축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리파제라고 하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하는 소화 효소이고 얘는 이제 소화기관의 외분비선이어가지고 소화기관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방을 이제 흡수를 하게 하잖아요. 지방을 분해서 흡수하게 하는 애잖아요. 근데 이건 약이잖아요. 약을 주면 이게 혈중에 얘가 역할을 하겠죠. 혈관에서. 그래서 혈중에 얘가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거죠. 혈중에는 지방을 분해시켜가지고 중선전 TG,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얘는 여하튼 이 리파제가 이런 거를 감소시키고 HDL은 증가. 그 뒤에는 서술은 다 같아요. 하는 게 피브릭 애시드. 니코틴산은 이제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거예요. 억제. 그 지방 조직에서 지방 분해를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방을 만드는 이 간에서 이제 LDL 지방 줄이고 HDL은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게 좋죠. HMG COA 약이 3가지죠. 심바스틴스, HMG COA 이름이 길어요. 환원 효소 억제제죠. 그리고 얘는 피브릭 애시드라고 하는 니아신, 니코틴산이라고 하고 니아신, 비타민 B3거든요. 니아신, 니코틴산이라고 하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간에서 하는 거예요. 간세포에서. 그래서 HMG라고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의 전구물질이에요. 전구물질이거든요. 이 전구물질이 이 콜레스테롤로 만드는데
콜레스테롤로 되는데 이제 HMG-Co의 환원 효소가 필요한 거죠. 이제 HMG-Co의 환원 효소를 억제를 시키니까 환원이 안 돼가지고 얘가 콜레스테롤 못 만든다. 그 뒤에 있는 서술은 똑같죠.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TG.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못 만드니까 줄어들고 반대로 HDL은 얘는 올라간다. 뒤에 서술은 다 같아요. 피브릭 애시드. 피브릭 애시드는 얘는 리파제. 얘가 리파제. 혈중에 리파제를 만든대죠. 리파제를 만들어서 얘가 혈중에 있는 지방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혈중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거죠. 얘는 혈중에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뒤에 말은 똑같아요. 얘랑 똑같고 니아신, 비타민 B3 얘는 복부 지방에서 얘가 복부.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복부에 있는 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얘가 복부에 있는 지방이 분해를 해서 사실은 얘가 간에 가는 거예요. 간에 가가지고 간에서 얘네들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게 혈액에 가서 혈액에서 콜레스테롤, LDL, 중소지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거죠. 복부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간에서 지방이 만들어지는 거를 방해를 한다. 끝에는 얘랑 서술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부작용을 보면요. 부작용.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된 부작용이 두 개가 공통된 부작용이에요. 우장관계. 오심구토. 오심구토하고 간독성은 공통된 부작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얘네들의 우장관계랑 간독성이 있고 오심구토와 간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통, 근육질환 근육통이 있고 그 근육 손상된 애들이 신장으로 유리가 되면요. 근육 손상되어진 그 부산물들이 신장으로 가가지고 신장을 막아서 신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HMG-CoA랑 피브릭 애시드가 공통적인 거죠. 근육 손상해가지고 신기능 장애를 공통적으로 일으켜요. 두 개가. 그리고 이제 HMG-CoA만 걔가 두통이에요. 두통. 얘만 두통이 있어요. 두통. 두통은 H가 하이라고 생각하고 하이. 머리니까 두통.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간호는 그냥 같이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얘가 이제 자몽 주스를 피한다. 자몽 주스가 대사의 작용과 효과를 영향을 주니까 자몽 주스. 제가 좋아하는 주스가 저도 자몽 주스 좋아해서 자몽을 한 박스 사가지고 먹은 적도 있어요. 또 사야겠다. 다 먹은 지 몇 주 됐는데 자몽을 잊고 있다가 읽어보니까 또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몽이 칼로리가 적대요. 비타민 C는 높고 칼로리가 적고 걔가 씁쓸하면서 중독성이 있어요. 걔가 다른 과일하고 틀은 어떤 씁쓸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중독하게 만드는 애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몽 주스가 이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을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브릭 애시드는 부작용이 얘가 리파제 이거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분해시켜 가지고 배설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분해가 되고 배설이 되는 과정에서 담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담석이 생겨서 담낭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니코틴산은 이제 피부 홍조, 고혈당, 고요산 혈증, 고혈당과 고요산을 일으킨다. 그래서 고혈당과 고요산을 일으키는 애가 세 가지가 그래요. 고혈당, 고요산을 일으키는 애가 이뇨제들. 그래서 이제 티아자들, 루피인주제랑 니코틴산이 고혈당, 고요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니띠루로 외웠어요. 니띠루. 이거를. 나뚜루 아이스크림 있죠. 지금도 있죠. 나뚜루 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나뚜루. 그 니뚜루 나뚜루가 아니라 니뚜루가 이제 고혈당, 고요산을 일으킨다. 당이 많겠죠. 니뚜루가 아이스크림이니까. 고혈당, 고요산, 니뚜루. 그래서 이제 니코틴 애시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부작용을 다시 또 얘기를 하면요. 부작용을 얘기하면 공통된 부작용은 공통된 부작용이 이제 우장관계 장애, 오심고토하고 간 기능 장애. 간 기능 장애가 치명적이겠죠. 간이 중요한데 간 기능 장애랑 우장 기능, 아까 오심고토가 생기고, 그리고 얘 둘만이 있는 것이 근육의 손상, 근육 질환. 그래서 근육의 부사물로 인해서 신기능 장애를 일으켜요. 신기능 장애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각각의 부작용을 보면 돼요. 각각의 부작용. 얘는 HMG-CoN이니까 하이니까 두통, 머리 두통이고, 그리고 리파제는 아까 지방을 분해하면서 걔가 콜레스테롤 분해가 되면서 걔가 담석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냥 추정이에요. 그게 그냥 외우려고 추정이지. 그래서 얘는 리파제여가지고 지방 분해이기 때문에 담석증, 그래서 담낭염 있고, 니아신, 니뚜루여가지고 니하고 T, 니뚜루 맞죠? 니뚜루여가지고 얘는 혈당 상승. 그래서 이제 혈당 상승하고 그다음에 고요산 혈증, 니뚜루, 혈당, 혈관, 그리고 얘가 이제 혈관 확장도 있을 거예요 아마. 피부 홍조구나. 피부 홍조도 있고. 니뚜루만 알면 되죠. 고혈당, 고요산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작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맥류를 볼게요. 동맥류도 최근에 많이 발생되어지는 질환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최근 국시에서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애가 동맥류예요. 동맥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동맥류는요, 원인을 별 2개를 하시고, 원인하고 이제 병태의 생리를 별 2개를 하시고, 그리고 합병증도 별 2개 하고, 이제 그래서 증상도 이제 별 2개로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별 2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대동맥 박리도 얘도 이제 위험한 거여서 박리도 기전을 별 2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도 그냥 증상은 그냥 별 하나로 이해를 하시고, 치료도 그냥 별 하나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이제 검사에서 중요한 검사가 이제 초음파 검사, 복부 흉부 초음파 검사랑 그 다음에 혈관 조영술이죠. 혈관 조영술을 별 2개를 좀 하시면 되겠죠. 별 2개를 하시고, 치료에서는 수술 적응증이 조금 중요해요. 수술 적응증을 별 2개를 하시면 돼요. 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맥류가 앞에서 이제 가와사키 질환의 합병증으로 동맥류가 걔가 이제 병태 생리로 동맥류가 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동맥류. 그래서 동맥이 이렇게 늘어난 게 동맥류죠. 그래서 주 원인이 죽상경화증. 그래서 죽상경화증이 아까 동맥에 이제 죽종이 형성이 되니까, 동맥이 약해진 거죠. 약해져가지고 이제 확장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대동맥이 약해져서 확장을 한 거. 그리고 이제 고혈압은 그냥 혈관 내피세포 손상으로만 보세요.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짖을 침척까지는 X표를 하세요. 여기 보면 고혈압에서 고혈압의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까지만 하세요. 손상까지만 하고 그 뒤에 있는 말들은 그냥 X표를 해주세요. X표. 그래서 강론에서는 그냥 혈관 내피세포 손상으로만까지만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돼가지고 얘도 이제 동맥이 약해진 거예요. 동맥이 약해져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박리성 동맥류, 요즘 이제 박리성 동맥류를 따로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박리성
같은 경우는 여가 혈관 내피세포 손상해서 동맥의 내막하고 중막이 벗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동맥은 내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외막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막하고 중막이 벗겨져서 이제 박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흡연은 우리가 이제 죽상경화증도 만들고 혈압 상승도 만드니까 그 얘기고요. 네, 그 정도. 그래가지고 병태 생리를 보면 병태 생리는 그래서 죽상경화증하고 고혈압이 동맥류를 일으키는 거를 여기서 이제 합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상경화증 동맥 내벽에 아까 죽종이 형성되거나 아까 고혈압으로 혈관 내피가 손상을 받는 데죠. 혈관 내피가 손상을 받아서 이제 동맥의 탄력성이 약해졌댔죠. 탄력성이 약해져서 늘어나서 확장이 된 거를 동맥류라고 했고 그 동맥류가 합병증 동맥류가 왜 무섭냐? 동맥류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동맥류. 요즘 이제 아까 혈관 질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동맥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동맥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합병증이 동맥류 파열이에요. 파열. 동맥류가 파열하면 아주 위험한 거죠. 파열하면 이제 출혈성 혈관이 파열이 된 거니까 출혈성 샥이 오는 거예요. 출혈성 샥. 그래서 이제 파열이 가까우면 이제 통증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통증이 증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험한 합병증이 혈전색전증이에요. 혈전색전증. 그래서 동맥이 얘네들이 아까 이렇게 탄력성을 잃고 늘어나면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순환이 안 되니까 정체가 되니까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혈전. 색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염증성 대동맥류는 그래서 이 커진 대동맥이 주위 기관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커진 애가 주위 기관하고 이게 유착이 돼가지고 주위 기관하고 특히 소화기관, 십이지장, 특히 이제 십이지장, 복부 대동맥류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복부 대동맥류가 발생하면 이제 십이지장 같은 거고 십이지장에 뭐 신정맥 이런 것들로 유착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부 대동맥류의 증상.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가 대동맥류 중에서는 제일 많은 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복부 대동맥류.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대동맥류는 박동이 있다는 거죠. 상복부 중심부에서 어떤 뚜렷한 박동. 늘어난 곳에서 이제 심장이 늘어난 곳에 아무래도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그게 전달을 하잖아요. 심장의 수축이 동맥에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면서 이게 늘어난 부위에서 뚜렷한 박동이 있다라는 거. 박동. 촉진 시 압통. 누르면 압통이 비정상적인 부위니까 누르면 압통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동맥류일 때는 촉진 타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터질 위험이 있잖아. 동맥류 파열의 위험이 있으니까 촉진 타진은 하지 말라. 그리고 수축기 잡음. 그래서 수축기 때 심장이 수축할 때 이렇게 박출을 하면서 이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동맥류 부위에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수축기 잡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축기 잡음. 수축기 잡음은 그 동맥류 부위에서 잡음이 들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축기 잡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의 수축기압이 팔의 수축기압보다 낮다. 아까 동맥류가 되면 순환이 안 된댔잖아. 밑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다리의 수축기압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맥류가 주위 커지니까 주위 조직에 압박을 주니까 뭐 장폐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 박리 여기서는요 대동맥 박리 기전 증상 치료 기전 증상 치료는 대동맥 박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동맥류 검사랑 치료는 동맥류랑 관련이 된 거고 이거는 동맥류의 일반적인 검사이고 동맥류의 치료예요. 그래서 22페이지에 있는 대동맥 박리의 기전 증상 치료는 대동맥 박리에 관한 거예요. 대동맥 박리. 그래서 대동맥 박리는 특히 고혈압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고혈압. 그래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가 손상을 받으면 대동맥 내막이 이제 찢겨진댔죠. 내막이 찢겨지고
찢겨지고 이제 중막하고 간격이 생겨가지고 그 그림에서 그렇죠. 내막이 찢겨지고 중막과 간격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내막과 중막이 벗겨져서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냥 내피세포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내막하고 중막이 뭐 찢어져 나간다, 벗겨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리니까. 박리가 벗겨지는 걸 박리라고 하잖아요. 벗겨져 나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 심하다. 대동맥류가 얘가 럽처가 될 때 앞에서 파열, 합병증이 아까 파열이랬죠. 파열이 될 때 그때는 통증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리가 될 때도 통증이 심하다는 거야. 박리가 될 때도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박리가 된 곳으로 혈액이 가기 때문에 밑으로 혈액이 안 가겠죠. 그래서 말초밀박 감속 소실이 오는 거고 그리고 대동맥 박리를 일으키는 원인이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을 때. 그리고 일단 대동맥 박리가 되면 이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박리된 곳으로 혈액이 몰리니까 저혈압이 오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치료는 이 대동맥 박리의 치료는 혈압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축이 혈압을 저하시켜가지고 대혈관에 압력을 주어야죠. 압력에 의해서 얘가 박리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압력을 줄여가지고 박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혈관 확장제, 니트로프루사이드가 혈관 확장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약물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맥류 검사. 일반적으로 동맥류 검사에서 중요한 애가 초음파 검사를 했죠. 복부, 흉부 초음파 검사. 그래서 이거는 동맥류의 말 그대로 위치, 크기를 알겠죠. 위치 어디에 있느냐, 복부에 있느냐, 흉부에 있는지. 그래서 이제 위치와 크기는 얼마나, 이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크기가 커지면 얘가 파열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검사는 이제 혈관 조영술이죠. 그래서 이 동맥류가 뇌에도 생길 수 있고요. 복부에도 생길 수 있고 흉부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조영술은 조영제를 투입해가지고 액선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맥류 진단이 가장 정확하다. 정확하다고 했죠. 가장 정확하니까 CT보다 더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동맥류라고 하는 건 혈관의 문제잖아요. 이 혈관을 정확하게 보는 애가 혈관 조영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에 가장 정확한 애가 혈관 조영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 흉부, 대동맥류의 위치, 어디에 위치되어 있고 크기가 아까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댔잖아. 유용한 침습적 진단 방법은 왜냐하면 조영제를 이제 혈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주사로 IV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습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액선 촬영 단순 촬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순 촬영 공기가 있는 부분은 까맣고 뼈가 있는 부분은 하얗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혈관 조영제를 투입하면 여기서는 혈관에 조영제를 투입해가지고 혈관을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조영제가 하얘니까 더 잘 보이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에서는 아까 수술의 적응증이 뭐냐? 대동맥류 수술하고 싶지 않겠죠. 대동맥류면 하여튼 류를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인공 혈관을 심겠죠. 그래서 큰 수술이에요. 동맥류 같은 거. 큰 수술이죠. 그래도 하죠. 그래도 하잖아요. 큰 수술이어도 비싸더라고요. 이거 수술하는 거. 아산인 그런 데가 잘 하잖아요. 아산병원.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적응증. 누가 동맥류 수술을 하느냐? 증상이 있는 경우. 아까 증상이 박동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박동이 있다든지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또 무증상이더라도 복부 대동맥류가 5.5cm 이상, 사이즈가 5.5cm면 상당히 크죠. 5.5cm 해보면 되게 커요. 5.5cm 이상. 그리고 빠르게 커지는 경우. 빠르게 커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6개월간 0.5cm 이상이에요. 6개월간 0.5cm 이상일 때. 6개월간 0.5cm 이상 증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얘는 동맥류는요.
오자를 좋아해요. 오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복부 대동맥류 같은 경우는 5.5cm 이상, 그리고 또 빠르게 증가하는 거는 6개월이죠. 6개월에 0.5cm 이상 일 때는 수술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할게요. 점심 식사할게요. 점심은 1시 35분에 수업할게요. 1시 35분.